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12번째 지문으로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과 즉위식이라는 흥미있는 지문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시작합니다.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은 천명을 양도받는 의례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요, 여기 양도에다가 스몰 a 밑줄어져 있고 이게 스몰 a, b, c, d, e까지가 어휘 문제인데 굳이 어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이 바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무엇이냐인지 그것이 나오겠죠. 자, 곧 이어집니다. 유교 국가에서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란 형태였다. 선양, 이는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순시대, 즉 중국 아주 아득한 먼 옛날 거의 뭐 전설 같은 시대죠. 요임금, 순임금 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 근데 이 요임금, 순임금 시대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가장 어질고 현명한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지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는 그런 게 아니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한 혈연적인 세습 방식이 아니라, 즉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자, 그럼 이 자격은 무엇일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덕과 공공성으로 집약된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 지문 개념인데요. 이 핵심적인 개념이 끝에까지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갑니다. 이것이 문제까지도 이어집니다. 즉,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입니다. 혈연적으로 세습하는 것이 아니고 선양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이냐? 이렇게 덕과 공공성을 갖춘 사람한테 왕위를 양보하는 선양. 이것이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고 가치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항상 옛날 나라들은 다 왕조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기 썼듯이 왕조하면 또 자식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세습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선양이라는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 뭐 이런 형식과 또 가치에서는 뭐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자한테 왕위를 양보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다고 하니까 왠지 좀 이런 왕조의 세습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데 결국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이렇게 고려나 조선에서 이렇게 왕조가 쭉 세습하면서 왕위를 물려주는 거에서 이 이상적인 왕위 계승의 가치를 또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결국 이어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이렇게 의문을 풀으면서도 일단 이 첫 문단에서 가장 나오는 기본적인 그 가장 핵심 개념으로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었고 또 자격을 갖춘 자한테 왕위를 양보하고 바로 그 왕의 자격은 덕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된다. 즉 덕을 갖춘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고 가치였다. 이것을 항상 핵심적인 개념으로 꼭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의 자격은 덕과 공공성으로 집약된다 했고요. 덕은 공손, 겸양, 효도 등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공성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뭐 전제 왕조 국가에서는 다 왕권을 사실 국가가 왕의 개인적 소유물인 것이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전통적인 유교식 관념으로는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하였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신의와 화목함이 갖추어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선양의 담긴 생각이었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핵심 포인트는 한 글자로 말하자면 덕입니다. 덕.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에 담으려 하였고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 정도전, 그렇죠. 조선 건국한 핵심 신진 사대부 세력이죠. 정도전은 군주의 지위도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은 혈통에 따라 적장자 승계를 우선시하였고,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첨부단할 때 기본적인 의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조선은 혈통에 따라 적장자 승계를 우선시하고 실제로 선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런데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어야 했다. 따라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였다. 그렇죠. 우리가 천문단에서 의문을 품은 대로 유교국가의 이상적인 왕의 계승은 선양, 덕을 갖춘 자한테 선양하는 것인데 실제는 자손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습 왕조니까. 그렇지만 그 일단 개념만은 형식은 뭐 일단 겉으로는 혈통에 따라서 물려주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선양의 가치를 어떻게 이 왕의 세습에 담아낼 것인가 이제 그 얘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왕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 이제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의 즉위식에 대한 절차가 나옵니다.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 대보를 받고 어저에 오르는 의식, 즉위 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즉위하는 상황에 따라 절차상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즉위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세부적으로 있었느냐 그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 그러면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덕이죠, 덕. 네, 항상 덕이 계속 끝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 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자, 여기까지 계속 핵심 개념을 가져가면서 이제 왕의 계승 방식을 한번 몇 가지 유형에 따라 가지고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에는 기역, 수선, 니은, 사위, 세 번째는 이제 뒤에 문제로 따로 내진 않았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고요.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선부터 나옵니다. 수선은 선왕이 생전, 즉 죽지 않고 생전에 후계자의 그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생전에 물려주는 것이라는 얘기고요. 혈통 내에서의 왕권 이동이었지만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은 덕도 나왔습니다. 덕을 기반으로 한 계승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전의 왕이 다음의 왕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는 점에서는 선양과 유사였다. 유사. 완전히 똑같을 리가 없죠. 선양은 뭐 혈통 따지지 않고 물려주는 건데 이건 엄연히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일단 가치관은 덕을 기반으로 한 계승, 이 가치를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수선일 때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 일단 그 죽기 전에 하는 그런 유언은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보, 즉 옥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대보를 전하면 후계자는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대보를 다시 선왕에게 바치면서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절차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한테 왕위를 넘겨준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일단 아직 뭐 소자는 이런 걸 받을 때가 아니옵니다 하든지 하여튼 계속 사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고 덥석 그냥 좋다고 덜컥 받았다가는요 또 세자를 지지하는 신하들까지 세력들까지 같이 결국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역심을 품고 있었구나 그렇게 나중에 큰 화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몇 차례 있었죠. 네, 그래서 일단 겉으로는 겸양의 태도를 보이면서 반복적으로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후계자의 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후계자가 혈통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후계자의 덕을 계속 덕 나옵니다. 덕을 강조하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후 신하들의 경하, 축하해 주는 거죠. 경하나 효서를 반포하는 의식은 새 왕의 등극을 백성과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로 거행되었고 새로운 왕은 덕도 나왔습니다. 덕에 기반한 어진 정치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책임감을 드러내는 등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여기까지가 수선의 이제 그런 특징을 서술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위입니다. 사위는 이제 생전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는 거죠.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여기 한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위는 이 사자는 죽을 사자가 되겠네요. 조선에서의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즉위식의 절차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선은 즉위식이 여기 장소가 틀리죠. 수선은 즉위식이 궁궐의 전에서 행해지지만 사위는 이와 달리 왠지 좀 약간 좀 더 불편한 장소라고 하나 그런 뉘앙스가 있죠. 이와 달리 문에서 행해졌다. 즉
수선은 전에서, 사위는 문에서 장소가 틀립니다.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하며 차마 왕이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왕이 오르는 의식을 전에서, 아까 저는 수선할 때 장소라고 했습니다. 전에서 편하게 치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선왕에 대한 효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왕의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의식인 국상, 즉 가장 장례 레벨 중에서 가장 제일 급이 높은 거죠. 국상에 일부러 포함되었다.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자, 이 복장을 좀 잘 받아야 됩니다. 먼저 상복을 입는 의식을 거행한 후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자, 그래서 계속 상복만 입고 즉위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후계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왕은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또 나옵니다.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늘의 뜻, 즉 천명이죠.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유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역, 수선, 니은, 사유 해가지고 문제 3번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다음 문단 보기 전에 일단 문제 3번부터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3번이요. 기역, 수선, 수신이 아니고 수선이죠. 수선과 니은, 사위에 대한 이해, 서로 비교해가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 1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방식, 즉 왕이 살아생전에 넘기든 죽어서 넘기든 간에 하여튼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 뭡니까? 덕의 계승자한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는 거 그대로 다 담고 있죠. 네. 다 지금 적절한 거 고르는 것입니다. 일단 동그라미고 정답은 아니고. 선지 2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며 정당성을 높이려고 하고,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 선지 3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왕위 계승이 발생하게 된 상황의 차이죠.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상황의 차이로 인해 즉위식 행해진 장소가 달랐습니다. 즉 기역은 어디였습니까? 왕이 살아서 물려주는 수선은 전에서 했고요. 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계승하는 사위는 문에서 했습니다. 문. 네, 그 차이점이 있었고요. 선지 4번. 기역과 달리 니은은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여기까지 맞는데 뒤에 잘 봐야 됩니다.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뒤에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처음 상복 입었죠. 그렇지만 즉위식 할 때는 즉위식을 진행할 때는 임시로 일반 복장으로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네. 일반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틀리겠네요. 네. 상복을 입은 상태 유지하는 게 이게 틀렸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에 5번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후계자가 왕위를 사양하는 글을 올리는 것과 니은에서 후계자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모두 왕의 자질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왕의 자질 뭡니까? 덕을 갖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이죠. 5번도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역과 니은, 수선과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왕위 계승 방식으로 반정이 있습니다. 반정하면 우리가 한국사에서 딱 두 번의 반정이 떠오릅니다. 중종반정, 즉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반정, 인조반정,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 두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반정은 난세를 바로잡아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자, 다음 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군사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이었다. 반정은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이 아니라, 즉 여기 왕조를 교체한다는 건 성씨가 바뀌는 거죠. 왕의 성씨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씨가 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씨 말고 다른 성씨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 역성혁명이 아니라 기존의 혈통 중 새로운 왕을 내세우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왕을 정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왕의 유덕함, 역시 덕이 또 나왔습니다. 왕의 유덕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반정의 명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무력을 사용한 것이 권력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의 왕이 덕이 모자라, 덕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왕이 덕이 모자라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반정은 임금의 유언이나 명령 등을 통해, 자, 여기 유언은 뭐겠습니까? 제가 잘못 적긴 했네요. 네, 이게 꼭 사위 방식이기도 있겠죠. 왜냐하면 죽어야지만 왕위가 계승되니까. 유언은 결국 사위 방식일 테고, 명령은 또 왕이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거, 선약의 방식이겠죠. 이런 유언이나 명령 등을 통해 선왕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실제로는 신하들에 의해 새로운 왕이 추대되었지만, 즉 사실상 떠밀려 가지고
왕이 된 사람들이죠. 네, 추대되었지만 유교 실서상 신하들이 왕을 세웠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럼 진짜 이건 역모가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네, 자, 근데 실제로 이 대비하면 이제 왕의 어머니 그런 자격입니다만 이렇게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최고 어른인 대비가 승인할 때 그 대비는 뭐 사실상 뭐 친어머니가 아니죠. 네, 네,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다 중종반정도 그랬고 인조반정도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 전 왕의 왕비는 대비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만 친어머니는 다 아니었습니다. 최고 어른인 대비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대비가 선왕의 부덕함을 표현하게 하고 신하들이 세운 왕을 허락하게 하며 정당성을 추구한 것이다. 반정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즉위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고 즉이후 내리는 교서에서는 폐위된 왕의 폐정을 고발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을 담으며 반정이 정당한 과정이었음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해서 세 번째 왕위 계승 방식 반정에 대해서 하고 이 지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선지 1번 유교 국가에서 나타난 여러 왕위 계승 방식에 왕위 계승 방식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땡이고요. 선지 2번 통시적인 관점에서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뭐 전기 어쩌고 중기 어쩌고 후기 어쩌고 그런 거 아니죠.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지 3번 구체적인 역사 자료에 기록된 즉위식의 사례를 인용해서 어쩌고 했는데요. 자, 분명 이 자료가 아마 조선 왕조실록이나 뭐 경국대전에 그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뭐 조선 왕조실록이 있다든지 경국대전에 있다든지 어떤 자료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가 일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자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땡입니다. 선지 4번 다른 나라의 왕위 계승 방식과 비교하면 조선에 어쩌게든데 다른 나라의 얘기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네, 물론 여러 유교 국가라고 하면 나왔지 그 뭐 유교 국가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베트남인지 뭐 다른 나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선지 5번입니다. 그럼 답은 5번밖에 될 것이 없겠네요. 조선에서 행해진 즉위식이 유교 국가의 이상적 왕위 계승 방식에 담긴 가치관, 즉 덕을 가진 사람한테 물려준다고 하는 것, 덕의 계승자. 네. 덕의 계승자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그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하라 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역시 답은 5번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조선 3대 임금 태종 얘기가 나오네요. 태종 이방원 얘기 나옵니다. 적장자인 양녕대군, 여기서 제가 적장자 아까 그 지문에도 적장자 얘기가 나옵니다만 조선시대에 적장자 즉 왕비가 낳은 첫째 아들이 왕이 된 경우가 한 7번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대로 왕 역할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숙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일찍 죽거나 뭐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거나 그랬습니다. 좀 그것도 일종의 징크스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원래 태종도 자기가 물론 자기도 이성계 5번째 아들이었지만 이제 자기 아래부터는 그래도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길 바랐겠죠. 그래서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위에다가 정도전이라고 쓴 것도 아까 전에 지문에 정도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정도전하고 이방원하고 바로 크게 한번 싸움이 있었죠. 바로 1차 왕자의 난 때 결국 정도전이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했죠. 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양녕대군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태종은 양녕대군에게서 1000명이 떠나갔음을 인정하고 세자에서 폐하였다. 여기서 폐하할 때 황제 폐하할 때 그 폐하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죠. 네. 세자에서 폐하였습니다. 이후 태종은 적장자 원칙에 따라 양녕대군의 장자를 즉 자기 장손자겠죠. 장자를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영의정 유정현은 모든 일에는 따라야 할 법도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어진이 역시 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진이를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종은 결국 영의정의 의견에 따라 셋째였던 즉 둘째가 효령대군이 있었는데 효령대군 건너뛰고 셋째 충녕대군, 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2달여 후에 태종은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본인은 상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종 초기에는요, 뭐 대마도 정벌, 이종무 그런 외교나 국방에 대한 거는 주로 태종의 업적이라고 말이 되어지고 있죠. 하여튼 결국 태종이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세자한테 왕위를 물려주었으니까 태종에서 세종으로 왕이 바뀐 과정은 수선이 되겠습니다. 수선. 자, 하여튼 이렇게
지문하고 기본 개념을 연결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태종이 제시한 적장자 원칙은, 즉 양녕대군을 처음 세우려고 했고 양녕대군 피한 다음에 그 큰아들을 세우려고 했었죠. 적장자 원칙은 유교사회의 이상에 맞게 혈통 중심의 세습을 목적. 자, 여기 땡이네요. 자, 유교사회 이상은요, 혈통 중심, 세습 중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사회 이상에 맞게 혈통 중심이 틀리죠. 네. 자, 선지 2번입니다. 물론 같은 혈통 내에서 세습하지만 일단 그 가치관은 덕을 갖춘 사람한테 물려주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유교사회의 이상에 맞추려고 계속 조선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하여튼 이 선지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선지 2번입니다. 태종이 처음에 생각을 바꾸어서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세자를 삼는 기준으로 덕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연히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3번.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하는 것은 새로운 왕이들 충녕대군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겠군. 자, 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한 거하고 새로운 왕이 된 충녕대군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키는 것은 사실 거리가 멀고 지문과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이 선지만 놓고 보면은 엄연히 그 큰아들, 큰형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셋째 아들이 왕이 되면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느낄 법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세종대왕이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한 형제들을 결코 라이벌로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또 그 형들도 양녕대군도 그렇고 효령대군도 그렇고 결코 뭐 세종의 왕위를 넘볼 그런 뭐 행동 같은 건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선지 4번입니다. 태종이 세자를 다시 정한 후 2달여 만에 왕이 물려준 것은, 즉 아까 수선이라고 했습니다. 수선. 2달여 만에 왕위를 물려준 것은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은 항상 선양. 자, 이 자체가 선양은 절대 아니죠. 그것도 또 항상도 아니고 선양도 아니고 다 틀렸습니다. 선지 5번. 영의정 유정관이 어진 일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선양의 가치를 고려하여, 즉 선양의 가치, 덕을 가진 사람, 네, 덕을 가진 사람까지 맞는데 가치를 고려하여 형제나 장자를 배제하고 후계자를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자, 근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 충녕대군이, 그렇죠. 충녕대군이 양녕대군의 형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배제한다 했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선양의 가치를 고려하긴 했지만 당연히 조선은 혈통 내에서 골랐죠. 그 혈통 아닌 사람에게서 후계자를 찾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5번도 또 선지 자체에 대해서도 틀렸고 또 지문 내용과도 맞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답 2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문제 3번은요. 수선과 사유의 차이점 아까 풀어봤고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가 결국 인조반정 얘기가 나옵니다. 광해 나오지 않습니까? 광해를 폐하고 능양군, 결국 능양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바로 능양군은 인조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반정 얘기하는 것이고요. 역시 인조실록에 나왔다고 여기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인조반정은 참고로 혹시 뭐 동아시아에서는 어려운 한국사 문제 연표를 대비해서 1623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자,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서 중외에 선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교서 내린 왕대비가 바로 그 유명한 임목대비죠. 네, 선조의 제일 마지막 왕비였습니다. 즉 광해군의 친어머니는 아니었는데 결국 이 문제가 뭐냐면은 광해군이 그 나중에 임목대비가 나왔던 대군, 즉 영창대군이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임목대비를 대비해서 폐해서 유폐를 시키고, 또 영창대군 나이가 9살밖에 안 됐는데 잔인하게 죽였죠. 그래서 결국 광해군이 쫓겨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유교적인 명분을 중시했던 그 당시 사회상에서 폐모 살제, 즉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대비를 폐하고 살제, 동생을 죽인 거, 그것을 첫 번째 죄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하여튼 그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쭉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이 만백성을 내고 그 중에다 임금을 세운 것은 대개 인륜을 펴고 기강을 세워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온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선조대왕께서 불행히도 적사가 없어, 즉 왕비가 낳은 아들이 없습니다. 적사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장유의 차례를 어기고 즉 광해로 세자를 삼았었는데,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역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선조는 비록 왕비한테 낳은 아들은 없었지만 또 다른 후궁한테 낳은 아들을 더 총애한 아들이 있었고 광해군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나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왕이 의주로 피난 가는 대신에 이제 대신 좀 나라 안에 남아가지고 전쟁도 지휘하고 백성들도 좀 민심도 수습하고 하는 그런 왕 대신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광해군이 같은 후궁 어머니에게서 나온 친형이 있었죠. 임해군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임해군보다는 광해군이 더 똑똑해 보이니까 일단 임시 방편으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임진왜란 후까지 가는데 여기 쭉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광해로 세자를 삼았었는데 동궁으로 있을 때 이미 실덕이 드러나 선묘 말년, 즉 선조 말년에 잘못 후회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선조가 이렇게 아마 영창대군을 체제로 세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광해군을 세자에서 피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벌써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광해군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즉위한 처음부터 못하는 짓이 없어 도리를 어겼는데 우선 그 큰 것만을 거론하겠다. 중략입니다. 자, 바로 큰 것이 이제 이렇게 폐모살제, 즉 임목대비를 폐비하고 영창대군을 또 이렇게 장인당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유교 문제에서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할 때 도와준 은혜를 잊고 또 후금과 가까이 하고 역시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 중략입니다. 이건 역사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생략하고요. 하여튼 능양군은 선조대왕의 손자이며 일단 같은 혈통입니다. 혈통. 정원군의 맏아들이다. 총명하고 어지며 비상한 위위가 있어 선조께서 몹시 사랑하여 궁중에서 길렀다. 그 소자, 즉 어릴 때 이름이죠. 소자가 천윤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을 지어준 의미가 깊다. 궤에 기대어 계실 때 손을 잡고 한숨을 지으시면서 정을 붙임이 다른 손자들과 달리 깊었다. 지금 대의를 분발하여 호남한 자, 즉 광해군이죠. 호남한 자를 토평하고 나의 수욕, 내가 지금 갇혀가지고 수욕을 당한 거, 지금 대비해서 폐비가 되어가지고 어디 딴 데 지금 유폐가 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수욕을 벗겨주며 나의 위호를 회복해줘, 즉 대비를 회복해 주어서 그 윤리와 기강이 바로 서고 종묘사직이 다시 안정되었다. 그 공덕이 대단히 성대하여 신인 모두 귀부하는 바라. 대위에 나아가 선조의 뒤를 계승할 만하다. 부인 한씨를 책봉하여 왕비를 삼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서하니 교시아닌가요? 잘 알기 바란다면서 이제 이렇게 임목대비가 광해군을 폐하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는 교서를 발표한 내용이 바로 문제사부 보기로 길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왕대비가 교서를 내리는 것은 선왕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즉 판정은 뭐 명령이나 유언으로 그렇게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갑자기 왕을 내쫓는 거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교 질서를 따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겠군.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2번. 인륜을 펴고 기강을 세워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온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안정시키는 것은 임금의 덕이 개인적인 성품에 그치지 않고 공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하였군. 그렇죠. 가장 유교 국가에서 중시하는 바로 왕이들 자격, 덕과 공공성이라고 했습니다. 선지 2번도 맞고요. 네. 선지 3번입니다. 광해의 실덕이 드러나거나 즉위한 처음부터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신하들이 임금을 폐위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이것도 맞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선지 4번입니다. 능양군이 선조대왕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맏아들임을 설명한 것은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기준이 이상적 가치관에 따라 혈통을 지키는 것. 자, 결국 능양군이 선조의 손자 혈통은 맞는데요. 자, 요것도 지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바로 유교국가에서 왕이 물려주는 이상적 가치관은 혈통이나 세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덕을 갖춘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이상적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같은 혈통에서 물려주되 그 혈통이긴 하지만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그 컨셉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 자체에서 일단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적 가치관은 덕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라는 것이지 혈통을 지킨다는 것이 이상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능양군이 총명하고 어질면서 공덕이 대단히 성대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왕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즉 그렇습니다. 단지 선조의 손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질고 즉 덕이 있고 공덕이 대단하다. 역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천문단에서 나왔듯이요. 유교국가의 즉위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적절한 것은입니다. 선지 1번. 요순시대에 나타난 이상적인 즉위식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했는데요. 요순시대에 나타난 이상적인 즉위 형태는 선양이죠. 자기 핏줄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선양인데요. 자, 유교국가에서 선양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그건 아니죠. 다만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땡이고요. 선지 2번.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위식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직접 확인하였다. 글쎄요. 이게 마치 좀 백성들을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왕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주기 절차를 이렇게 가져갔다. 그렇게 나왔지.
신하들과 백성 등 지지를 직접 확인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선지 3번 덕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올라야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맞습니다. 결국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컨셉이 바로 이거죠. 덕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올라야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었다.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후계자가 백성 및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통해 신유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드러내었다. 이것도 이 앞부분부터 틀렸네요. 자, 후계자가 백성 및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절차 이런 거 없었습니다. 특히 백성 부분이 확실히 틀린 것이죠. 네, 자기 지구식 하는데 백성들 모아놓은 곳, 백성들 초대해서 모은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앞부분부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선지 5번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가 행사로 개인적 소유물이 국가. 자, 이 앞부분까지 맞는데 자, 이 슬쩍 가운데가 틀렸습니다. 국가를 이렇게 개인적 소유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 전제 국가는 뭐 왕이 국가를 개인적인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기 그냥 멋대로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국가는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야. 처음부터 공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원래 개인적 소유물이었다가 공적인 것으로 바뀌는 그런 게 아니죠. 처음부터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 소유물이라는 것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지 3번이 답이었고요. 자, 문제 6번은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과 즉위식에 대한 흥미있는 지문 같이 읽어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